해직 기자 잡지라고? 퇴원 후 한동안 집에서 요양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대로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 안양 자취방에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집에서 몇 달 지내면서 휴식을 취하자 얼굴에 살도 붙고 건강도 좋아졌다. 맹장 수술 이후 나는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방배동 집은 2층이었는데 계단이 15개 정도였다. 평소 체중에 비해 8kg 이상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15개의 계단 오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였다. 엄마 밥을 먹고 몇 달이 지나자 2층 계단 올라가는 것이 버겁지 않았다. 몸이 약할 때는 의기소침해졌고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자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욕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졸업이 다가왔다. 1985년 2월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민주운동협의회에 들어갔다. 해직 기자들이 창립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기관지 말 창립을 준비 중이었고 말지 기자 겸 민언협 간사를 구하고 있었다. 1975년 유신 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있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이 야당지였던 동아일보를 길들이기 위해 광고 탄압을 했고 광고를 수주하지 못한 동아일보가 광고란을 백지로 해서 신문을 발행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국민통합 광고를 받았고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와 응원 광고는 전 세계 언론사에서 볼 수 없던 한국만의 특이한 저항운동으로 남아있다. 내 어릴 적 꿈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내가 말지라는 진보적 잡지에 들어갔다고 하자 아버지는 어느 곳이든 성심성의껏 일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된다시며 격려해 주셨다. 말지 1호 기자는 나, 2호 기자는 정수웅, 3호 기자는 정봉주 전 의원이다. 나는 1985년 1월 민언협에 들어가 말지 창간호부터 만들었고 정수웅 씨는 말지 2호부터 함께 만들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985년 여름에 들어왔으니 아마도 말지 3호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는 79학번, 정수웅 기자는 80학번이었다. 정봉주는 말지에 들어오자마자 통성명을 하자면서 민증을 까자고 했다. 정봉주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나는 외국어대 79학번입니다 라고 말했다. 정수홍은 그를 선배로 대접하며 깍듯이 대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엔 외대 학보사에서 원고 청탁 등을 위해 자주 말지 사무실에 들렀다. 그런데 정봉주 기자가 외대 기자들만 오면 자기가 독점하려 드는 것이었다. 내 후배니까 내가 만날게. 두 사람은 좀 쉬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외대 학보사 혹은 외대 총학 관계자만 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봉주는 81학번이었다. 아, 나는 2년 동안 2학번이나 아래인 정봉주를 동학번으로 대접하며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정수홍 기자는 재수한 80학번이라 79학번인 나를 선배라고 불렀다. 그런데 81학번인 정봉주 기자에게도 선배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정봉주에 관해 가장 기억나는 것은 안기부 따돌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혼자 몇 시간이고 얘기를 이어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대화할 때 단어의 끝부터 읽고 음절마다 링숑이라는 전미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암호가 되어 안기부가 풀기 힘들다는 따위였다.
정봉주라는 이름을 정봉주식으로 암호화하면 주링봉숑 정링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를 말할 땐 요링, 셰숑, 하링, 영숑, 안링이라고 말해야 한다. 하여간 나는 그를 주링봉숑이라고 불러주었다. 당시 학생 운동권의 보안의식은 철저했는데 실제 보안 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주링봉숑권이 아닌가 싶다. 그는 학내 시위를 주동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의 유인물을 뿌렸다고 한다. 나중에 정봉주가 낙곰수라는 팟캐스트를 통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1980년대 중반 어목한 시기에도 정봉주의 유머와 해악은 반짝반짝 빛났다. 나중에 정봉주가 낙곰수로 인기를 얻었을 때 그의 시간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방송에 적합한 천재적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지는 1985년 6월 15일 창간호를 발간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내는 홍보물들은 좋게 말하면 풋내가 물씬 나는 것들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볼품이 없어서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때로는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격하고 생경하게 뽑은 제목 때문에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그런데 말지는 해직 기자들이 만들어 일단 신뢰를 먹고 들어갔고 레이아웃이 세련되었다. 프랑스 잡지를 연상시키는 표지부터 신선했다. 말지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가 필요했다. 당시 말지 편집장은 김도연 선배였다. 편집기자로는 나와 우찬재, 이화영, 장진영 등이 있었다.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재경, 신홍범, 박우정, 홍수원, 전진우, 고승우, 최장학, 성한표 등의 해직 기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말지 창간호에 옥고를 제공했다. 말지를 내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은 송건호 선생이었고 사무국장은 성유보 선생이었다. 성유보 사무국장과 김도연 편집장 지휘 아래 해직 언론인 선배들의 칼럼과 논평들을 받아 면을 구성했고 나와 우찬재가 현장을 뛰며 생생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인터뷰했다. 말지 창간호에 대우자동차 파업 관련 기사와 사진, 어느 목동 아줌마의 서울 행적을 비롯한 빈민 관련 기사와 사진은 나와 우찬재의 작품이었다. 해직 언론인 선배들은 천생 글쟁이였다. 일간신문의 정치 관련 기사 형식에 익숙해진 내게 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홍보물들이 거칠고 조악하게 다가왔다고 이미 말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주장들을 해직 기자들은 설득력 있게 기사체로 써서 완성도가 높은 글로 가져왔다. 제도권 언론의 기자들은 문장이 좋고 형식이 세련되었으나 내용이 형편없었다. 나는 어렸을 적 기자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멋진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군부독재에 굴종한 기자들 글에서는 언론인 정신이라든가 기자의 결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해직 기자들의 글에서는 군부 권력주의 정권에 저항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해안이 있었고 문체는 세련됐으며 간결했다. 말지 실무 편집팀을 우리는 스스로 유랑극단이라 불렀다. 나중에 한 언론인 선배가 극은 하지 않으니 유랑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말지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편집할 장소가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며 편집을 했고 그래서 유랑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거다. 처음에 공동체 출판사에서 편집 회의를 하고 편집을 시작했다. 그런 어느 날 김도연 편집장에게 형사가 찾아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손 떼라. 경고를 했다. 당시 공동체 출판사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끊기는 일이 연달아 벌어졌고 우리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의장의 자택으로 옮겼다. 김태진 의장 자택에 이틀을 머물렀다. 잡지를 편집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실무팀 5명이 머무를 곳이 필요했다. 원고지 쌓아둘 공간도 필요했다. 잡지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원고지 속 글들을 사식으로 쳐야 했다. 사식지가 나오면 레이아웃 단계로 넘어갔다. 사식지를 오려서 면별로 붙여야 한다. 그 작업을 하려면 커다란 편집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틀 동안 김태진 의장 자택 안방을 점거해 편집을 하다 보니 여간 죄송한 게 아니었다. 자그마한 키에 온화한 표정의 김태진 의장 사모님 뵙기가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다시 서대문 경찰서 뒤편 허름한 여관으로 편집 장소를 옮겼다. 몇 년 전 나는 서대문 사거리에 가보았는데 그 쓰러질 듯한 여관이 헐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하여간 그 여관은 너무 허름해서 안전하다 판단되었고 그곳에서 방을 3개 얻어 작업을 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우리가 허름한 여관방에서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성한표 선배가 집을 내주었다. 그는 조선일보 해직 기자였다. 좋은 차를 몰고 다녔고 어쩐지 여유롭고 부유한 느낌이긴 했다. 우리는 성한표 실행위원회 청담동 고급 빌라에 들어가는 순간 기가 질리고 말았다. 복층형의 2층 빌라였는데 실평수가 50평 남짓 되어 보였다. 우리는 그댁 거실과 서재를 점령하며 편집을 계속했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편집을 하다 청담동 고급 빌라 거실을 차지하고 보니 꿈만 같았다. 1985년이었으니 시중에서 비데를 구경하기 힘든 때였다. 빌라 화장실 안쪽에 손을 씻는 자그마한 세면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세면대에 용도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다. 소형 세면대다. 남자용 소변기다. 장식용이다.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성유보 국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걸 가지고 뭘 싸워. 내가 거기다가 소변을 봤으니 손 씻지 마라. 이후 그 소형 세면대는 남성용 소변기가 되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했다. 성유보 이사장이 소변을 본 시점과 내가 손을 씻은 시점의 선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육안으로 소변가루를 볼 수 없지만 소변가루는 반드시 세면대 곳곳에 남아있다고 한다. 끝내 나는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 성한표 선배 댁은 대가족이었다. 선배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식구만 6명이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와 말지 편집 기자 1명이 맞부딪혔고 할머니가 너무 놀라 주저앉는 일이 발생했다. 생각해보면 큰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그 댁에서 편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새 편집실 역시 성한표 선배가 마련해 주었다. 청담동 고급 빌라 앞 상가 2층 널찍한 공간이었는데 성 선배는 그 공간이 자신의 집필실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청담동 중산층의 위험에 깜짝 놀랐다. 고급 빌라에 개인 집필실까지. 정말 돈은 좋은 것이다. 성 선배 집필실을 기꺼이 편집실로 활용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말지 편집을 위해 급조한 사무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한표 선배는 조선일보에 얌전히 있었다면 정치부장 정도는 너끈히 할 유능한 분이었다. 아니, 편집국장까지 했을 것이다. 군부독재의 언론 탄압에 맞서 조선일보 내에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하다가 쫓겨난 성 선배는 어느 누구보다 말지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다. 만일 그때 성 선배가 편집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말지는 못 나왔을 수도 있고 나왔더라도 발간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었다. 1985년 그 당시엔 언론 자유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말지는 그 간절함으로 만들어진 성과였다. 말지 창간호가 나왔다. 초판은 2,000부를 찍었다. 당시 사회과학 서적 중 베스트셀러가 2,000부 정도 나갔다. 초판은 3일 만에 바닥이 났다. 교보문고에 50부를 깔았는데 하루 만에 다 팔렸다. 알고 보니 말지가 교보에 깔린다는 소식을 접한 인근 언론사 기자들이 너도 나도 다투어 말지를 사갔다고 한다. 말지 초판은 8,000부가 나갔다. 군부 독재의 추적을 피해 동가숙, 서가식하며 어렵사리 만든 말지는 조용히 달려 전국에 말지 열풍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화운동 기관지는 전부 말지 포맷으로 바뀌었다. 말지에서 일하게 된 것, 해직 언론인 선배들을 만난 것, 당시 신여화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현장을 취재하러 다닌 것은 내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아카데믹한 세미나 분위기에 빠져 관념 속에서 세상을 논하고 혁명을 희롱했다. 그러다 내가 쏟아놓은 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위 주동을 하고 위장 취업까지 했다. 말지에서의 현장 취재 경험은 나의 현실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다. 내게 가장 영향을 준 첫 번째 사건은 1985년 여름을 뜨겁게 불태웠던 농민들의 여의도 소몰이 시위다. 80년대 들어 농협은 농민들에게 특용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을 권장했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돈을 빌려 축사를 만들고 송아지를 사들였다. 송아지가 자라 시장에 내다 팔 즈음 전두환 정부는 외국소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전두환의 친형인 전경환 씨가 주도한 것으로 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한우값이 폭락했다. 빚더미에 몰린 농민들이 1명, 2명 자살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농가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소를 앞세워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진격해온 것이다. 소떼를 몰고 시위하는 것이 워낙 특이한 일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 반, 개인적 호기심 반, 시위 현장에 갔다. 농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진행했고 농가 부채 탕감이라고 쓰인 플랜카드가 곳곳에서 나부꼈다. 소를 몰고 올라온 농민들은 피곤해 보였다. 그들은 지쳐 있었다. 나는 농민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세상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집단이 있고 그 결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자가 출세한 권력자들이고 후자가 일반 국민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까지 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잠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후배들 세미나를 지도하게 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다.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30살까지는 일선에서 사회운동을 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회운동가였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계층 상승을 꿈꾸지 않겠다는 것이 두 번째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상의 계층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간 엄수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등등이었다. 사회적 약자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했다. 소몰이 시위 광경을 지켜보고 시위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사람들 편에 서겠다고 혼자 결심하고 있었다. 나로 하여금
언론 운동에 내 젊은 날을 바치게 한 일은 다음 날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신문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조간신문들이 농민들이 폭도를 변해 여의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쓰고 있었다. 만일 내가 소머리 시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농민들이 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시위 현장에서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신문 해당 기사 어디에도 농민들이 왜 소까지 몰고 서울, 그것도 여의도에 올라와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쓰여 있지 않았다. 100번 양보하여 농민들이 폭도로 돌변했다 치더라도 왜 폭도로 돌변했는지 언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제도 언론에는 왜가 없었다. 당시 언론 지면에서는 군부 독재나 군부 정권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온분자였고 빨갱이였으며 폭도로 매도였다. 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현실이 있고 언론에 의해서 각색되고 편집된 언론이 규정하는 가짜 현실이 있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두환 정권의 잘못된 농정으로 견디다 못해 소를 몰고 올라온 농민들을 언론이 폭도라고 쓰자 대다수 국민들은 농민들을 비난했다. 도대체 언론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꼭 폭도로까지 몰아야 하는가? 해직 언론인 선배들로부터 권언유착, 권력의 신여화된 언론에 대해 지겹도록 들었지만 정말 이상했다. 사실 해직 언론인 선배들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노조를 결성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한 분들이었다. 나중엔 보도 지침을 입수하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언론이 농민들을 폭도로 본 것 또한 보도 지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정권이 무섭다 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언론인도 저항하지 않았을까? 어떤 조건에 처하면 군부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기사를 쓰고 편집하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활자화하여 내보내게 되는 것일까? 영화를 보면 젊고 용기 있는 언론인 한 명이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를 보게 된다. 당시 언론인들도 그런 영화를 보았을 테고 그 용기 있는 행동에 감명받기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사니즘을 알고 나서 나는 기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먹고 사니즘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말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86년 9월 발간한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이다. 한국일보 기자였던 김주원 선배가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매일매일 각 언론사에 내려보내는 보도지침을 남몰래 복사해 민통년으로 가지고 와 제보했다. 당시 민통년 사무차장은 말지 편집장을 하던 김도연 선배였다. 김도연 선배, 김주원 기자, 말지 이석원 사무차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불쑥 김태홍 사무국장이 들이닥쳤다. 민통년에서 보도 지침을 폭로할 경우 몇 명은 잡혀갈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민통년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성유보 선배나 김도연 차장이 구속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통년이 보도 지침을 폭로할 경우 기자사회나 전 세계 언론기관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원 국장은 민원협에서 보도 지침을 말지, 특집호의 형태로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군부 독재 반대 투쟁이 될 것이라 강력히 주장했고 보도 지침 복사본을 말지로 가져왔다. 과연 말지는 보도 지침을 낼 수 있을까? 낸다면
어떤 형태로 내야 할까? 민원협 내부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보도 지침을 폭로하게 되면 정권이 탄압이 민원협에 집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면 민원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지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다. 민통련이 내고 말지가 보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민원협 내에서 제기됐다. 조직의 명운을 걸 중대사가 눈앞에 던져지면 적극적인 주장과 소극적인 주장이 부딪힌다. 한동안 추위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민원협도 그랬다. 민원협 내부도 그랬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뉘어졌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김태홍 국장의 돌파력, 추진력, 투쟁력을 이길 순 없었다. 김태홍 국장은 민원협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젊은 80년 해직 언론인들을 모아 따로 회의를 열었고 박박홍 트리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 전설의 박박홍 트리오는 홍수원, 박우정, 박성득 세 해직 언론인 선배들을 말한다. 홍수원 선배는 특히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 발간에 있어 공이 가장 큰 분이다. 1986년 초 우리는 돈을 아끼고 또 아껴 비밀 편집실을 만들고 이름을 아랫다방이라 지었다. 아랫다방 구석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를 비우고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를 넣었다. 보도지침 아지트였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홍수원 선배는 비밀 아지트에서 특집호 기사 작성을 끝냈다. 나는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후 홍수원 선배의 작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그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나는 평소 홍수원 선배가 말이 없고 지나치게 점잖으며 투쟁적이지 않아 혼자 못마땅해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보도지침 편집본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박우정 선배도 보도지침 편집본 마무리를 도왔다. 박우정 선배는 본래 원고 제조기라 불릴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를 썼다. 말지가 한 권 한 권 발행될 때마다 민족, 국제 부분 기사를 도맡았었는데 많은 외신 자료들을 읽고 분석하느라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지 못했다. 막판에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말지 전체를 통틀어 보도지침 편집본이 내용이나 형식, 읽기 편함, 요려한 문체 등등에서 단연 압권이다. 보도지침 특집호를 서점에 배포한 뒤 신홍범, 김태용, 김주원 선배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신홍범 선배는 말지 보도지침 특집호를 발간하며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고 군부독재의 표적이 되었다. 김태용 선배는 당시 민원협 사무국장이자 말지 편집자였으므로 이루 구속감이었다. 몇 달 도망다니다가 잡혔다. 김주원 기자는 보도지침을 복사해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전부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